나를 이해할 수 없다면 자기 중심성과 통제의 환상, 마음의 이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일상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 마음의 이론을 자기 입장에서 타인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 상대에 관한 부족한 정보는 어딘가에서 보충하면 되고 대부분은 내가 근사치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뇌로 판단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뇌로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많은 정보는 모두에게 해당될 테니 말이다. 난점은 분류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상대의 특성에 속하는데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누가 누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전재석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잖아.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아. 아는 외모인데 말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화자는 공통점 외모를 고려하지만은 차이점 매력은 잊고 있다. 타인에게 자신의 속성을 기속시키는 오류도 범할 수 있다. 사실 상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속성인데 말이다. 장담하건대 그 역시 파산할 거야. 앞에서도 말한 이런 자기 중심적인 편향 역시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 자기 중심적인 편향은 왜 꽤 고질적이어서 설령 알고 있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나의 성생활이 불만족스럽다면 타인도 그럴 거라고 믿는다. 심지어 감정적인 자기중심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들은 실험 대상자도 여전히 그렇게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릴러를 좋아하는가? 다시 이야기가 되고 싶은 적이 있는가? 파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통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 등의 질문에 자기 형편이 어떻게 타인도 자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가 성생활에 불만이 있다고 확신하는 실험 대상자에게 성생활에 만족한다라는 다른 실험 대상자에게 답변을 제시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실험 대상자에게 타인의 의견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실험 대상자는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의견과 내 생활은 멋져라고 말하는 사람 의견 두 발언이 대립을 한다. 그러면은 평균치를 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험 대상자는 제 생각에 내 성생활은 멋져요라고 답한 신사는 감정적인 자기중심의 편향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사와 비슷한 의견을 말한 20명의 답변을 들려주면 실험 대상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주 간단하다. 그래요? 그럴 리가. 본의 아니게 일반적인 입장에 합의해서 말할 때마다 이런 식의 사고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뭐 어떻게 저렇게 혼란에 빠뜨린다. 가격 책정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다. 정가를 정할 때는 소비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신과 비슷하게 가치를 둘 거라고 본다. 그래서 벼룩시장에 들고 나갈 물건에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가격을 매긴다. 이건 원래 비쌌고 게다가 할머니의 선물이어서 그러니 팔지 못하고 도로 가지고 온다. 그 밖에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타인에게도 문제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을 처론한다.
자기가 모르면은 타인도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기가 알면은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이라는 그 정보가 얼마나 자기에게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상관이 없다. 지금 막 누군가에도 물어 어떤 문제와 답을 알았다 해도 마찬가지다. 자기 입장의 감정은 보편적인 것이다. 또 자신이 가진 능력은 모든 일을 평가하는 잣대이지 우습게도 마땅히 그리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자기가 아는 걸 타인도 안다고 보는 경향은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소통하는 데 좋지가 않다. 따라서 서로 지식의 차이가 있다면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는 고등학교 교사나 대학 강사보다 마음 이론을 더 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분명 가르친 내용을 학생들이 시험에서 왜 기억하지 못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교사는 방금 말한 내용을 기억하기 바란다. 자신이 모른다고 하여 다른 학생도 배운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마찬가지다. 자기 태도를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또 다른 현상으로 통제의 환상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실험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실험 대상자는 자기 그룹에 속한 멤버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이는 자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서다. 나아가서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들끼리 익명으로 동시에 결정하는 원샷 게임에서도 자신이 친절하면 타인도 친절할 거라고 믿는다. 실험 대상자가 대가를 바라고 친절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상호적 종속관계에서 빠져나오면 즉 타인에게 돈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친절도가 낮아진 것에서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선거를 앞두고도 나타난다. 당연히 투표해야지. 다들 집에 있으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물론 자신의 한 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자기가 투표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다른 이들도 모두 그렇게 하리라고 확신한다. 생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너무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인지적인 위계질서. 머릿속에서 모든 정보를 능숙하게 다루기 어렵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생각을 단순하게 포장한다. 모두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은 편의상 이성적이라고 치자고 문제 있는 가정이란 늘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호모 에코노미스쿠스라고 거대한 집단이 어떻게 행동할지 대략 이상할 뿐이지 개개인을 모두 예측할 수가 없다. 개별적인 경우는 복잡하다. 하지만 어쨌든 다수는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며 어느 정도의 단순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가 없다. 타인의 생각을 예측하기 위해서 당신의 뇌도 상황을 단순화시킨다. 뇌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지침을 가지고 있지가 않다. 따라서 뇌는 편의상 모든 사람이 다 이성적이라고 가정할까? 물론 그렇지가 않다. 모두가 이성적이라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아무도 투표하지 않을 거라고 봐야 한다. 한 명의 투표가 선거 결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모든 사람이 이성적이라면 노후 준비도 모두 잘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모든 것이 상당히 환상적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은 대부분 고만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도 멍청하다고 가정한다. 당신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자신을 주변 사람보다도 똑똑하다고 여기지 않지만은 평균보다 똑똑하다고 여긴다. 그렇지 않다고? 이 말에 반신반의한다면 놀라운 수수께끼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타인의 생각을 평가하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로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에 더해서 나는 그가 이러이러하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마음이론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머리를 약간 수학적으로 써야 하는데 그만큼 보람도 있다.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시작하겠다. 당신이 뭐 행사에 참석했는데 상금이 걸린 이벤트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상금을 타려면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행운의 수를 맞춰야 한다. 행운의 수는 모든 사람의 수를 말하면 그 수의 평균을 낸 뒤에 일어나는 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80에서 100 사이의 수를 제시한다면 평균은 90이고 행운의 수는 45가 된다. 평균이 60이면 행운의 수는 30이 된다. 당신은 어떤 수를 그렇게 고르겠는가? 왜 그 수를 선택했는가? 만약에 50보다 더 큰 수를 골랐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당신이 택한 수를 통해서 당신이 참가자를 얼마나 영리하게 평가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다. 이 실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수는 25였다. 25가 나온 배우의 사고 전략은 다음과 같다. 1부터 100까지의 수의 평균은 50이다. 그리고 50의 절반은 25다. 그래서 25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타인을 모두 멍청이로 보는 생각이다. 만약 당신이 25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자신만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머지는 모두 되는 대로 수를 고를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이다. 당신은 50보다도 큰 수는 행운의 수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신 이웃은 큰 소리로 90이라고 외칠 거라고 본다. 이것이 말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당신보다도 멍청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너무 야박한 판단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똑똑해서 당신과 비슷하게 머리를 굴릴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해도 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다른 사람이 당신만큼 머리를 쓸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계산은 어디서 끝날까? 자, 생각해보자. 모두가 50 이하의 수를 써서 내면은 평균은 25가 될 것이고 당신은 12.5를 써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거까지도 모두가 감안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은 6.25를 써야 한다.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고? 6.25를 써내는 건 동료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행동일까? 이런 식으로 사고하다 보면은 숫자 1을 고를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과장된 생각을 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우리 뇌는 에이, 생각을 너무 몰아가는 편이 좋아 라고 생각할 것이다. 몰아가지 않는 편이 좋아 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이죠. 몰아가지 않는 것이 생각을 너무 생각을 몰아가지 않는 것이 좋아. 이와 유사한 게임이 또 있다. 이래서 전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다른 사람이 부르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가장 낮은 숫자를 부르는 사람이 이긴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숫자 1을 씩씩하게 외친다. 마치 이런 생각은 자기만 할 수 있다는 뜻이 말이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타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가 있다. 즉 타인을 전략형 게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동전 던지기 놀이권 정도로 여길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묻는 사람을 위해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지금 우리가 쿠바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 하바나 근처의 멋진 해변에 말이다. 그런데 시내를 가는 버스가 1시간 30분에 한 대씩 밖에 없고 막차는 18시에 출발한다. 해변은 정말이지 아늑하다. 코발트 블루빛의 바닷물에 예쁜 물고기들. 가능한 한 오래 머물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이 많은 관광객이 한 대에 탈 수 없는 노릇. 그래서 당신은 어느 버스를 타고 시내로 돌아갈지를 생각해야 한다. 정류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알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해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꽤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 당신은 어떤 버스를 탈 것인가? 본능상 막차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막판에 사람이 몰리면 버스 안은 엄청나게 붐빌 테니까. 그래서 당신은 막차 바로 앞의 버스를 탈까 생각한다. 그런데 막차가 엄청나게 붐빌 테니 막차 바로 앞의 버스를 타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뿐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동료의 이성을 여쭤보는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최소한 그들이 무작위 11시든 6시든 아무 버스나 탈 거라고 가정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다양한 방식을 인지적인 위기의 질서라고 부른다. 늘 자신은 타인보다 한 단계 높은 상태에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라벨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버스일 것이라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원하는 시간에 버스 정류장으로 간다. 반면에 레벨 제로는 그렇고 레벨 1은 사고자는 단순하게 가정하여 다른 사람이 레벨 제로라고 생각할 거라고 또 본다. 전혀 생각이 없다고 말이다. 그래서 2시간 걸려서 해변에 왔다고 해도 1시간 반만 놀고 다시 버스에 올라탄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도 말이다. 최소한 해발 레벨 2로 사고하는 사람이 따라서 많을 경우에 타인도 한 단계 더 높은 사고를 할 거라고 또 본다. 즉 다른 사람도 막차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여 막차 바로 앞에 오는 버스를 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단계 앞서서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한 단계가 높을수록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사고 과정은 더 복잡해진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여기서 자극 계획이 다른 일로 바쁘다면 우리의 뇌는 다시 몇 레벨 아래로 퇴보한다. 이렇게 우리는 주변 사람이 자신보다도 한 단계 낫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실용적이다. 그러면 어쨌든 주변 사람의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중보다도 더 똑똑함이 틀림없다. 어쨌든 당신은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 책을 보고 있으니까 혈관 그리고 스승없이 하는 종종 듣게 되는 것도 알 수가 있다. 물론 말도 안 된다. 도대체 저 비교 대상이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비교 대상은 각각의 사고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타인을 자신과 비교해서 한 단계 아래에 있다고 본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타인을 멍청하다고 믿는다면 이런 발언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 패턴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꽤 많다. 로또를 한번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이 자기 생일날 로또 번호로 고르는데 그러면 30일 이상의 숫자를 선택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의 당첨금을 나눠 가져야 한다. 이 결혼 기념일을 선택하는 것은 더 멍청한 전략이다. 결혼을 많이 하는 달은 한정되어 있으니 말이다. 똑똑하다는 사람도 종종 이런 식의 사고 패턴을 구사한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남들도 다 하는 생각을 하니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인 프로젝트만 나올 뿐이다. 여행자도 마찬가지다. 여행 잡지에서 크로아티아 특집 기사를 다리면 그달에 크로아티아로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여행자들은 이렇게 신음한다. 크로아티아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많아. 다른 사람보다도 한 걸음 앞서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도 우리의 비슷한 정보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일상의 여러 상황에서 마음의 이론을 발휘하지 못하면 제가 앞에서 말한 시스템 1의 방식으로만 계속 나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필요, 지식,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때마다 말이다. 이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게 되고 기껏해야 자식의 지식 수준, 경험, 실험적인 입장 등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예측해야 할 때에 조용히 앉아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숙고하라. 대화할 때도 스마트폰에 정신을 반쯤 뺏긴 채로 말하면 안 된다. 마음이 이러는데 팽개치다기는 불쾌하거나 멍청한 인간이 되기가 십상이다.